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5장 상속세, 증여세 부분을 마쳤습니다. 장별로 따지면 이 상속설계에서 5장이 가장 비중이 크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 여러분께서 에너지를 좀 많이 쏟아서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6장은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에너지를 안 쏟으셔도 됩니다. 예. 일단 뭐 예를 들면 계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가 5장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시 리뷰하는 정도의 내용이니까 뭐 크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없습니다. 5장이 핵심입니다. 5장 꼭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대신 이제 6장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말 문제라고 하죠. 말 문제. 예. 말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근데 말 문제도 그렇게 뭐 어려울 내용은 없는데 왜 쉬운 문제에서 틀리면 타격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6장에서는 뭐 절대 틀리지 않는다라는 걸 목표로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오늘 저랑 수업 들으시면서 이런 거 한번 좀 봐주세요라는 부분만 좀 꼼꼼하게 보시면 따로 여러분께서 에너지를 쏟아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5장은 여러분께서 따로 시간 내셔서 많이 좀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문제 풀이 같은 거는 좀 집중해서 에너지를 좀 쏟아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1절 가업승계 이해, 가업승계 설계 개념, 가업승계 정의의 형태에서 가업의 정의. 그냥 오늘 한번 보고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가업은 기업의 지분 대부분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집가짜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가지고 있는 또 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형태의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대기업은 상당 부분 이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예, 하지만 이런 가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형태가 많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가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시선도 다르기도 하죠. 뭐 대대손손이 그 비즈니스를 계속하고 있는 걸 뭐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죠. 너무 박수 쳐주고 굉장히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도 또 있지만 일단 기업이 이제 특히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높이 평가를 해주지만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바뀌고 기업이 커지고 대기업인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는 인식이 더 많죠. 그런데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또 가업으로 계속 내려오는 그런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더라 하는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아서 뭐 끊이지 않는 논쟁거리가 되고는 있습니다. 네, 가업의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업이니까 무조건 뭐 주식회사 형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개인사업체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자 등록 내고 장사를, 사업을 하는 거죠. 즉 법인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겠죠. 요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이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가업상속공제는 이런 개인사업체 형태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요? 그건 안 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주식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법인 형태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예, 이것도 생각난 김에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한번 보면 한 번 더. 개인사업자, 여기 법인 있으면 가업 상속공제는 다 됩니다. 그런데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는 개인은 안 되고 법인만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것도 같이 한번 알아두시죠. 다음 법인도 우리가 대부분 법인이라고 하면 이제 주식회사를 많이 알고 있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인적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합명회사, 소위 말해서 이제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하죠. 무한책임사원. 그다음에 합자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나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뭐 디테일한 내용은 교재에 보면 나오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서 공부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뭐 참고로 알아두실 게 한명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은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주주 같은 컨셉입니다. 주주 같은 컨셉입니다. 한명회사는 쉽게 말해서 무한책임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자, 회사가 빚을 졌어요. 근데 회사가 장사가 법인이 빚을 졌어요. 그래서 법인이 장사가 잘 안 돼서 빚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한책임 사원이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한 돈까지만 다 날릴 수도 있죠. 회사가 망하면. 하지만 빚을 못 갚아도 그걸 내 주머니에서 개인 돈으로 추가적으로 갚아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하지만 한명회사는 무한책임 사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주들은 내 돈을 꺼내서라도 그 빚을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을 나누는 게 이제 좀 깔끔합니다. 예. 다음, 가업승계의 의의는 뭐냐? 가업승계란 역시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가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여러분께서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아, 이 가업승계는 소유권을 넘기는 거, 경영권을 넘기는 거, 이거 두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구나. 한 사람이 특정 사람에게, 그러니까 일종의 후계자겠죠. 후계자에게 사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과 경영권을. 네. 그래서 이 둘 다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 지분을 넘겨주는 거예요. 주식을 넘겨주는 거고요. 경영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이사회 구성의 멤버로서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나눠서 얘기해 볼까요? 소유권만 넘겨주고 경영권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식은 줬는데 이사회 멤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소유권만 넘겨준 거고요. 경영권만 넘겨줬다라는 것은 주식은 안 넘겨주고 그 이사회 자리만, 그러니까 뭐 그게 대표이사가 되겠죠. 대표이사 자리만 넘겨줬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가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소유권과 경영권이 이제 같이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가업승계와 사업승계.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가업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뭐 이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 사업승계 개념보다는 아무래도 좀 작은 개념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사업승계가 더 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업승계의 정의는 주로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중에서 중소기업의 소유주인 경영자가 그의 자녀에게 그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물려주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정의죠. 현실적인. 예. 가업승계라고 해서 꼭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중소기업의 소유주인 경영자가 그의 자녀에게, 그러니까 꼭 자녀라는 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와 뭐를 넘겨준다고요? 소유권과 경영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현대 사회에서 과연 소유권은 인정. 왜? 그 뭐 상속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경영권을 뭐 검증되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을 텐데 이렇게 경영권까지 넘겨주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업승계 설계의 의의입니다. 가업승계 설계. 가업을 승계하려고 하는 경영자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가업의 창업 이념과 가업의 동질성을 계승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업의 권리와 의무, 경영권, 지배권, 무형의 사업권, 경영기술, 경영지의 리더십 등을 후계자에게 이전시키는 장기에 걸쳐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는 거. 그냥 뭐 어려운 건 없죠. 그냥 눈으로 한번 쫙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업승계 설계의 목표. 가업의 전통성을 계승한다. 그 다음에 가업의 계속성의 유지와 발전이다. 승계 대상 현황 분석 그리고 대책 마련이 목표다. 후계자를 선정하고 육성한다. 그리고 가업 경영자의 노후 설계도 필요하다. 그리고 절세 대책도 필요하다. 역시 뭐 다음 중 가업 승계 설계의 목표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 빼고 나머지가 답이 되겠죠. 뭐 난이도 하 문제겠죠. 가업 승계와 재무 설계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가업승계 설계는 상속설계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컨셉이죠. 사람은 유한한데 사업은 무한하다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은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유한성 있는 존재이지만 이 사업은 또는 가업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업 승계가 필요하다라는 뜻이겠죠. 가업을 승계하는 가업경영자의 은퇴 설계를 포함한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그 창업주 또는 아버지가 자 이제 나는 은퇴하겠다. 나 이거 소유권 경영권을 물려줄 테니 이제 네가 해라 하고 이제 본인의 은퇴 생활을 하는 게 일반적인 이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또 실무적으로 보면요, 거의 이 창업주의자 아버지들은 그렇게 내가 멀쩡한 상황에서 경영권과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더 크긴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언제 은퇴하냐 창업주들은 돌아가실 때 은퇴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미리 가업을 승계시키는 것은 이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속설계 일환이라는 게 돌아가셨을 때 이런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속설계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업승계 설계는 재무설계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된다. 자, 재무설계에서의 역할 그리고 한계를 알아봅시다. 역할은 가업승계 설계는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법률, 세법, 제도, 재산 배분, 인간관계, 이해관계 등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를 다루게 되죠. 당연하겠죠? 다양한 지식과 특히 실무 경험이 굉장히 요구가 됩니다. 재무설계는 해당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전반적으로 코디네이터하여 고객 가업승계 설계 목표 달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거 우리 이제 1강이라고 표현할까요? 첫 번째 시간에 많이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뭐 그 상속설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랑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코디네이팅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각각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전반적인 코디네이팅은 재무설계사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계, 재무설계사 단독으로 설계를 하기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장기에 걸쳐 수행되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렵다. 특히 법률 분야는 법률 전문가인 뭐 예를 들면 법무사라든지 변호사가 필요할 테고요. 세법에 관련된 것은 뭐 회계사나 세무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분야는 전문 자격자,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 자격자 외에 이 사람 외의자가 자문이나 설계를 하면은 법률 위반으로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세무사법 위반, 뭐 변호사법 위반 이런 이슈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세무 대리, 뭐 소송 대리 이런 것들은 전부 전문가가 인볼브를 해야 됩니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재무사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당 자격을 갖춘 자, 변호사, 회계사, 뭐 세무사에게 업무를 의뢰하여 함께 협력하여 수행해야 된다. 뭐 너무나 당연하고 또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한번 그냥 눈으로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